우리 국민,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6%가 넘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왜 1, 2% 성장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오랜 시간 금융위기에 대해 연구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소장님, 현재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6%가 넘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왜 1, 2% 성장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 이렇게 잘못 믿고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자꾸만 써요. 고환율 정책은 일본 정부가 이미 8차례 펼쳤어요.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일본의 그 달러당 155엔 지금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때 160엔도 넘었어요. 지금도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근데 일본 경제 살아났어요? 아니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잖아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고환율 정책은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이 8차례 펼쳤다니까요.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 2004년, 2010년대 초반, 2014년 등등 8차례 펼쳤는데 단 한 번도 성장률을 높인 적이 없어요. 경기가 호전된 적이 없어요. 물론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경제 이론이 우선이에요? 경제 현실이 우선이에요? 현실이 우선이죠. 이론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경제 현실은 신의 섭리 혹은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신의 섭리, 자연의 심리를 앞설 수 있어요? 현실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 이론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어요. 세계사를 보면 환율을 끌어올리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은 길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풀코스트 원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기에 무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면 길어요. 그래서 이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반드시 수출은 준다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강변을 해요. 고환율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 총액 4배예요. 4배가 넘을 때도 있어.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심지어 8% 때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 내수가 90% 넘는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수가 GDP의 90%가 넘는데 내수는 언제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오를 때요? 내려갈 때요? 당연히 내려갈 때죠. 우리 주요 자원들 전부 다 수입해오잖아요. 에너지 자원은 거의 100%, 공업용 자원 거의 100%, 심지어 식량 자원도 자급률이 10%가 안 돼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환율이 내려가면 이런 자원들 다 더 싸게 사올 수 있어요. 물가 안정의 기회예요.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요. 중간재, 시설재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제 아무리 크게 증가하더라도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기는 부진해져요. 이런 아주 상식적인 원리도 우리 정부는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 자꾸만 펼쳐요. 정권이 바뀌면 꼭 정권 초기에는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그러다 경기가 더 부진해져. 그러면 시장의 힘이 강해져. 그러면서 환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경기가 다소 호전이 되기 시작해. 또 기재부 장관이 바뀌면 또 과잉 의혹을 보여요. 환율을 끌어올려. 최근에 우리 지금 환율이 1350원대, 1400원 근처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호전이 안 돼. 그러면 또 환율은 시장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반복해왔어요. 이명박 정권 이래로. 반드시
역사적 사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질 때 경제가 호전되었는지 호황이었는지,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경기가 호전되고 호황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2001년도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이게 한때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고치로는 거의 50%가 올랐어요. 47%가 오를 거예요. 그럼 수출업체 어떻게 되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3만 2,600원을 벌다가 9만 원도 못 벌게 됐어요. 다 도산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수출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되고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또 생산 단가 낮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업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커져요. 당시에 우리 기업들의 그 처절한 노력이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2015년도에는 1,000억 달러 넘게 키워요. 7.7%의 GDP에. 그 성장률은 8% 이상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상수지가 그만 커졌는데. 근데 또 해필이면 그때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례가 한 번뿐이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도, 일본도 여러 나라들이,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은 그걸 겪었잖아요. 그럼 현실을 존중해야지. 경제 이론이 아니라 책상 머리만 앉아있지 말고 수출업체 직접 가봐야죠. 환율 오르잖아요. 해외 수입 그 기업들이 야 환율 올랐으니까 이익 나눠 먹자. 수출가격 좀 깎아줘. 우리 기업들 반드시 그게 응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출은 줄어요. 이런 그 상식적인 경제 원리들도 외면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 6%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 1%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을 봐봐요. 성장률 6%가 아니라 8%도 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류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 위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엔터업계, 연예인 등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은 그만큼 막강한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류 산업만 그러겠냐고요. 엔터업계만 그러겠냐고. 다른 일반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 사방에서 크고 있어요. 여러 산업 제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K무기. 이거는 초정밀 기계산업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고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K9 자주포, 또 K2 전차, FA50 전투기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러겠냐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아주 미미한 생활용품들, 지퍼니, 또 손톱깎이니, 모자니, 헬멧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해외 시장 가면 다 명품 대접받아요. TV 등 전자제품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 등 일반 수송 기계료 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제품들이 우리 수출품은 명품 대접을 받고 있고 다른 중국산 제품보다는 2배, 3배, 심지어는 5, 6배, 6배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식품들도 5배, 6배 비싸도 팔리고 있잖아요. 우리 딸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요. 동남아 시장에서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10배, 20배 비싸도 팔리잖아요. 명품은 가격이 상승을 해야 명품 대접을 받고 가격도 올라가요. 매출도 늘어나고. 예,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하고 경제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이 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 관료들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학이 그만큼 무능해요. 경제학이 하루빨리 지금 더 진화를 해야 돼. 지금은 천동설 수준이에요. 지동설로 바뀌어야 돼. 현재 가계부채,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고환율 정책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경제정책 당국 아주 유능해요. 그래서 다른 정책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딱 하나 실패하고 있는 게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거 하나만 바꾸면 우리 경제가 금방 호전되고 호황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제가 더 답답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은 어떤 장벽이 있잖아요. 반드시 넘어냅니다.
위기가 오고 파국이 와도 반드시 그걸 넘어서요.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 그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국 20년 안에만 외환위기 극복해도 이건 아주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중남미 경제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딱 1년 만에 외환보유고가 과거 최고 수준보다 2배로 늘었어요. 외환보유고 고갈 위기에서 금방 벗어났잖아요. 또 성장률이 딱 1년 만에 11.3% 당시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10.9%. 그 다음에도 8.9% 성장하잖아요. 우리는 1년 만에 벗어나잖아요. 물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금모기 운동이에요. 정부 정책도 아주 뛰어났지만. 외환위기가 터지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을 해서 상환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잖아요. 국제금융자본들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저 나라에는 아무리 많이 외채를 빌려줘도 저 국민, 저 기업은 다 반드시 갚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고갈 직전인데 IMF를 비롯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당시 기준으로 589억 달러 이걸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을 받은 건 189억 달러예요. 이것도 외환보유고가 이제 극복이 되면서 외환보유고가 쌓이니까 제발 우리가 안 가져오고 싶은데 계약에서 억지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189억 달러. 그거 이겨냈잖아요. 세계 경제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극복해냈고 후유증 부작용도 가장 적었어요. 우리 국민, 우리 기업, 우리 정부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도 그 장애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얼마든지 우리 기업은 그거 장애물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걸 극복해낸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어요. 1980년대에만 인구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1990년대 초부터 고도 성장을 지속을 해요. 한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아일랜드 금융기관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했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그걸 극복을 쉽게 해냈는데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현재 가치로 그 수준이었을 때부터 아일랜드는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3%를 기록해요. 인구가 반토막이 줄었는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외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 9.3%였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뒤에도 고도 성장을 지속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달러를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 속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이 또 우리 기업이 아일랜드 국민만 못해요? 아일랜드 기업만 못해요? 저는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아일랜드 기업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이 기회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고 우리 정부가 지금 약 500조 원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요.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뭐인지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저출산을 타개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따라가면 돼요. 그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이미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세계 최하였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고 아우성을 쳐요.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프랑스 망한다.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자.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 그때 프랑스에서 취했던 정책들이. 근데 프랑스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져요. 그런 대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어요? 이거는 사회심리학에서 현장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나쁜 일일수록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악화돼요. 사회심리학에서 증명을 했다니까요. 자살을 중심으로. 자살 나쁜 일이잖아요. 어느 곳에서 자살이 두어 번 일어나면 정부에서 그 앞에 자살하지 맙시다, 생명의 전화 등등 그 편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살 명소가 돼.
자살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자살률은 높아져요. 아니, 그걸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사회심리학이 증명해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끄면 돼. 프랑스가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진 계기가 언제부터인 줄 알아요? 출산율 얘기가 너무 많이 얘기되니까 식상해졌어. 어느 전문가도 출산율 얘기를 하지 않게 됐어. 그 순간부터 출산율은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프랑스의 출산율은 1.8에 가까워요. 우리나라 2배 이상이에요. 프랑스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따라가야죠. 제발 사회심리학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소위 이제 전문가 사회도 그렇고 우리 출산율을 개선하고 싶으면 제발 관심 좀 꺼야 돼. 출산율 대책에 쓰이는 매년 수십조 원 다 삭감을 해야 돼. 육아 지원 이런 거 빼고 어린이집 또 유치원 뭐 이런 데에 대한 지출은 지금보다 더 키워야 돼. 그러니까 육아 보조금도 좀 키워야 되고 그건 사실인데 다른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삭감해야 비로소 출산율 높아져. 프랑스가 그랬다니까요. 미중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그 타격 무시해도 좋다고 봐요. 기업들은 한문이 다 좀 다른 문을 연다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주니까 다른 시장들 개척해내잖아요. 그것도 그 혜택을 받는 나라도 많아요. 중국의 그 생산 기지를 뒀던 그 여러 국제 거대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으로, 인도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나라 지금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수혜 안 받겠어요? 우리나라도 그 소위 이제 고급품 중심으로 또 최첨단 제품 중심으로 세계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중 갈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봐요. 부정적인 그 영향도 크게 받죠. 그걸 상쇄할 정도로 긍정적인 그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